세 번째, 다중선형 회귀 분석, 빈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험에 많이 나오죠.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란 무엇이냐? 앞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종속 변수는 한 개고요.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에요. x1, x2 등등이에요. 독립 변수의 개수만 두 개 이상으로 다를 뿐, 단순 회귀 분석의 가정과 분석 방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모양이 심상치가 않죠. 하지만 이미 예측은 가능해요. 베타0, 베타1, 베타2 각각 모회귀 분석의 모양을 따르고 있고요. 그러한 y 값들의 기대값에는 오차가 없겠죠. 따라서 오차의 평균은 0이고 오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무언가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이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분석만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같은 종속 변수 하나에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을 포함하는 모형이 보이면 다중 회귀 모형이고, 단순 회귀와 마찬가지로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모수를 추정합니다. 이때 모수는 베타0, 베타1, 베타2 등이고요. 각각의 추정값으로 B0 hat, B1 hat, B2 hat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다중회귀 분석했어요. 그러면 Y hat은 하는 식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이때 단순 회귀 모형과 상당히 다른 점 하나가 행렬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소한 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y 값들의 정보가 5개가 있고요. 모두 x 값들에 의해서 식이 완성되었다고 합시다. 베타0 플러스 베타1 x11, 베타2 x12, 베타3 x13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실론 1,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입실론 2, 입실론 3 이렇게요. 식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식을 행렬로 모양을 바꾼 겁니다. 행렬이란 y끼리 묶을게요. 베타0, 베타1, 베타2 따로 묶고 개수인 1, x1, x11, x12 이들만 묶고, 그러면서 개수들을 묶고 뒤쪽으로 베타0, 베타1, 베타5를 묶고요. 마지막에 입실론 1부터 입실론 5까지 따로 묶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y 값들을 y, 정보들에 대한 행렬을 x, 연구자가 찾아야 되는 개수들을 묶은 행렬을 베타, 마지막에 오차들을 묶은 입실론까지 제가 세운 이 식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y는 x 베타 플러스 입실론인 겁니다. 모양도 동일하죠? 그런데 교수님, 저는 행렬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정보들을 행렬로 옮기면 여하튼 y라는 행렬과 x라는 행렬, 베타 행렬, 그리고 입실론 행렬이 있는데, 베타 행렬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베타 행렬을 구하는 식이 이 식이다. 앞서 계산의 x 있죠? 이 x를 가지고 뭔가를 해요. 그 뭔가를 한 오른쪽의 이 식을 정규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보면 회귀 개수의 추정량 벡터 베타에 대하여 이러한 식을 정규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왼쪽에는 x 행렬을 가지고 b를 찾는 거예요. b는 x 프라임 y 그 앞쪽으로 x 프라임 x의 인버스란 역행렬인데요. 역행렬이 포함된 정규 방정식이 이렇게 식이 세워지고요.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이 식 정말 많이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건 아니지만 x 프라임이란 행렬 x의 전체 행렬이란다. 전체 행렬이 뭘까? 오른쪽을 보니까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x가 3/2 행렬이에요. 1, 2, 3, 4, 5, 6, 3행 1, 3, 5, 2, 4, 6, 2열. 이때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꾼 1, 3, 5, 2, 4, 6, 1, 2, 3, 4, 5, 6을 x의 전체 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x의 트랜스포즈라고 해서 t자를 첨자로 쓰는데,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서는 프라임을 쓰더라고요.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 식을 들여다보면 뭐의 마이너스 1, 이거는 역행렬이란 뜻이고요. 그 뭐에라는 게 x 프라임 x, x 프라임 y예요. y도 행렬인데요. 두 번째로 보이는 분산 공분산 행렬이라고 또 식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제가 유도를 해드려도 그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 이것만 자꾸 눈에 보려고 노력하세요. x 프라임 x 전체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역행렬이라고 읽어야 돼요. x 프라임 x 전체
x의 역행렬 x 프라임 y냐 이 자리에 시그마 제곱이 들어가냐 x 프라임 x 역행렬 x 프라임 y냐 이 자리에 시그마 제곱이 들어가냐 한 두 번 세 번 해보세요. x 프라임 x 역행렬 x 프라임 y 그 자리에 시그마 제곱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b는 이렇다 b의 분사는 시그마 제곱에 이만큼 곱해진 거다. 교수님 그 이상은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 이 정도를 구별하기만 하면 되고 시험에서도 선택하시오 정도만 나옵니다. 다섯 번째 다중회귀 분석의 분산분석표 앞서 단순 회귀 분석에서 분산분석표 작성하셨죠?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같은 아이디어로 작성을 할 거고요. 시험에는 작성된 과정만 언급을 하지 작성하시오는 안 해요. 모양은 똑같이 회귀 잔차 그리고 마지막에 F값을 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차이점은 자유도가 1이 아니라 K로 되어 있다. 전체는 n-1 따라서 잔차의 자유도가 n-k-1이다. 둘을 더하면 n-1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누고 나누어서 마지막 F값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곱합은 총제곱합, 잔차 제곱합, 회귀 제곱합이 있고 총 변동이다. 잔차 제곱합을 잔차 변동, 회귀 제곱합을 회귀 변동이라고 한다. 자유도는 회귀의 자유도가 K이고 잔차의 자유도는 n-k-1 그 합은 -1이다. 평균 제곱은 자유도로 나눈 값이다. 자유도로 나눈 값이다. 잔차 평균 제곱은 오차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다. 시그마 제곱 햇이라고 보일 거고 MSE 분모의 n-k-1로 나눌 거다. 다중회귀 모형에서도 유의성 검정을 할 건데 F 검정을 이용해라. 내가 세운 회귀 모형이 정말 주어진 정보를 잘 반영해서 세운 것이냐. 유의하냐? H0는 유의하지 않다. 모든 개수가 0이다. F분포를 이용할 거고 F분포의 자유도가 K와 n-k-1이고 자유도 두 개를 가지고 만든 F분포 안에서 기각력을 설정하고 분산 분석표를 작성해서 F값을 구한 뒤 기각 여부에 들어가는지 판단한다. 각각의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T 검정을 사용한다. 각각의 회귀 개수예요. 각 회귀 개수가 0이 아니다. 0이다. T분포를 사용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고 자유도는 n-k-1인 T분포를 따른다. 약간의 차이점은 자유도의 크기겠죠. 검정 통계량이 T값을 구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까지 F분포를 이용하고 T분포를 이용하는 것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면 결정계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독립변수가 많아지면 결정계수의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중선형회귀에서는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제곱을 계산합니다. 기호는 ADJ R제곱이라고 쓰고요. 각 변수의 설명력에 상관없이 독립변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결정계수가 높아지는 위험이 따르므로 이런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 결정계수가 완성이 되었는데 수정 결정계수 구하는 과정이 소개가 돼요. 저도 이거는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문제가 나오니까 이후 문제를 통해서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단순 선형액이랑 거의 비슷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단순 선형회귀랑 다른 점은 무엇일까? 바로 다중회귀 분석 시 유의점이 따로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다중 공손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다중 공손성, 독립변수들이 여러 개면 그들 중에서 비슷한 독립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다중 공손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억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으면 공통인 성질을 가지면 모델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델이란 회귀 모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설문조사 많이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식사는 몇 번 하세요? 간식은 몇 번 드세요? 수면 시간 어떻게 되세요? 낮잠을 자는 시간 얼마가 되세요? 등등을 막 조사하다 보면 독립 변수들이 유사하거나 공통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다중 공손성이 존재할 수 있다,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다중 공손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VIF, 공차 한계 톨러런스, 조건 지수나 그 외의 방법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보통 VIF를 이용해서 10 이상이면 다중 공손성을 의심하게 된다. 만약에 제가 VIF를 확인했더니 25가 나왔어요.
10보다 많이 크죠? 그러면 혹시 변수들 중에서 종속 관계인 게 있는지를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다중 공선성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것이 자기 상관성입니다. 왼쪽에 플러스를 보니까 자기 상관은 회귀 분석의 기본 과정 중 하나인 오차항의 독립성을 위배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오차들은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이와 같이 오차항들이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서로 상관되는 현상으로 시계열 자료의 회귀 분석에 많이 나타난다. 클 때 계속 커지거나 작을 때 계속 작아지는 모습이더라 라는 건데요. 오차의 자기 상관이 존재하게 되면 유의하지 않은 회귀 개수가 유의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상관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더비너슨 통계량을 써야 되는데, 앞서서도 더비너슨 통계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숫자 2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비너슨 2, 더비너슨 2, 두 명이 이름이 들어가죠. 더빈하고 왓슨 두 명이에요. 두 명. 2가 기준이에요. 2에 가까우면 오차항들이 서로 독립성이 있구나라고 보고 자기 상관을 무시하면 되는데, 2가 아니라 0이나 4에 가까우면 뭔가 자기 상관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중회귀 분석 시 유의사항 두 가지를 언급해 드렸고요. 다중회귀 분석에서 나머지 두 가지 더, 첫 번째는 독립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가변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데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먼저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X3가 더 중요하고 X2가 거의 중요하지 않는다. X1이 거의 중요하지 않다면 연구자 입장에선 X3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X1은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독립변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1번 전진선택법, 2번 후진소거법, 3번 단계적 선택법,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진선택법은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서로의 상관성을 확인해서 가장 상관성이 높은 독립변수부터 차례로 추가하는 거예요. 반면에 후진소거법은 독립변수 모두를 포함되어서 모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설명력이 작다라고 보이는 독립변수를 차례로 제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진선택법은 변수가 없다라는 출발점에서 변수를 하나하나씩 추가하는 거고요. 후진소거법은 모두 포함된 모형에서 변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를 추가하고 가장 설명력이 작은 변수를 제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선택법을 합친 것이 단계적 선택법입니다. 먼저 전진 선택법에 의해서 변수를 추가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설명력이 큰 독립 변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된 식과 그 나머지 변수들을 비교를 해요. 관계가 없는 변수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하고 제거하고 추가하고 제거하고를 반복하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의 단계적 선택을 하는 과정이 단계적 선택법이에요. 이후 SPSS를 이용하다 보면 다중 선형회귀에서 전진 선택을 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단계적 선택을 할 것이냐 선택이 필요하고요. 간단하게는 전진 선택법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단계적 선택법을 많이 선택했었습니다. 11번째 가변수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가변수는 다른 단어로 더미 변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동그라미 1번에 두 개의 값만을 취하는 변수로 관측 대상이 해당 범주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다중회귀 모형을 설정할 때 독립 변수가 질적인 변수이면 예를 들어서 성별, 지역, 종교, 학력 등 수치적으로 표현될 수 없지만 질적 효과를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독립 변수로 선택할 때 가변수로 변환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지?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다음 페이지의 연습 체크에 다중회귀 방정식을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먼저 읽어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대도시 ABCD 소재의 30세 연소득에 대한 회귀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회귀 방정식은 연소득에 대한 건데 대도시 ABCD와 연령 30세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성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령만 연속형이고요. 어느 지역에 사나요?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그리고 대학 졸업 여부도 있군요. 아래쪽에 보니까 대졸이다, 고졸이다. 본 연구는 연소득에 영향을 주는 종속 변수로 연령뿐 아니라 성별, 지역, 학력. 아래에 보니까 성별, 지역, 학력, 연령 이렇게 네 가지의 독립 변수가 확인이 되는데요. 그중 성별과 지역, 학력은 범주형 변수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서 질문을 읽어볼 건데요. 30세의 비지역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연소득을 추정하시오.
질문에는 30세, B지역, 대학 졸업, 여성 4가지의 조건을 이용해서 연소득을 추정해야 되는데 30세는 연령이니까 여기에 넣을까요? 30세. B지역은요. A지역도 C지역도 D지역도 아닌 B지역이죠. 바로 이 자리에 1을 넣고 나머지 0을 넣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대요. 대졸이죠. 대졸에 1을 넣고 고졸에는 0을 넣을 거고요. 여성입니다. 그러면 남성에 0을 넣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직접 계산한 결과를 보니까 1.3 더하기 1.2 0 더하기 0.7 0 더하기 0.4 1 더하기 0.5 0 더하기 1.1 1 더하기 0.7 0 더하기 0.02 곱하기 30해서 3.4 즉 3,400만 원쯤 되겠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식을 보면 남성 자리 하나 있죠. A지역, B지역, C지역 자리 3개 있죠. 대졸, 고졸 2개 있죠. 연령 하나 있죠. 아래 성은 남성, 여성 2개의 분류인데 남성 자리 하나 보이고 지역은 A, B, C, D 4개에서 A, B, C가 보이고 학력은 대졸, 고졸 그 외 3개에서 대졸, 고졸이 보이고 남성, 여성 2개에서 변수 1개, A, B, C, D 4개에서 변수 3개, 학력 3개에서 변수 2개 이렇게 각 변수의 수준에서 하나씩 줄어든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성을 기준으로 D를 기준으로 그 외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 기호가 나머지를 다 제외한 1.3에 이 기준을 포함한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식을 보고 어떻게 분석할지 확인하고 가변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면서 가변수는 범주형 자료를 독립변수로 선택해야 할 때 질적 효과를 고려하는 그 변수 안에 OX를 선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구나. 그리고 하나의 변수 안에는 K개의 수준이 있을 때 K-1개의 가변수를 사용하는구나. 예를 들어 성별은 남녀 2개의 수준인데 그 안에 1개의 가변수만 있으면 된다. 앞서서는 남성에 대한 변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여성은 상수항이 포함되는 것처럼 식이 정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속 연수, 학력, 성별이 연봉에 미치는 관계였다면 근속 연수는 연속형, 학력은 범주형, 성별도 범주형이죠. 학력을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이면 2개의 가변수, 성별은 남녀니까 1개의 가변수, 그래서 총 3개의 가변수를 만들어서 식을 세울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에서도 그러한 해석 때문에 성별에서는 남성 하나, 지역에서는 A, B, C 각각 하나씩, 학력에서는 대졸, 고졸 하나씩, 총 1개, 2개, 3개, 4개, 5, 6, 그리고 연령 7개 이에 맞추어서 연소득에 대한 다중회귀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구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30세 B지역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할 여성의 연소득을 추정하는데 아래 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변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봤는데요.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판단할 때는 정규분포를 이용한다. T분포를 이용했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결정 개수는 회귀 직선에 의해 종속 변수가 설명되어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정확한 해석이고요. 추정된 회귀식에서 절편은 독립 변수들이 모두 0일 때 종속 변수의 값을 나타낸다. 절편이란 이야기는 회귀식에서 베타지로 햇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각각의 x1, x2 모든 값에 0을 대입해야 가능하겠죠. 이 설명입니다. 마지막 4번 회귀 개수는 해당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하고 다른 독립 변수는 변하지 않을 때 종속 변수의 증가량을 뜻한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각각의 독립 변수의 개수는 다른 개수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값이 어떻게 y 햇에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서 각 독립 변수의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의 증가량을 회귀 개수라고 한다.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3과목 통계 분석 활용해 통계 분석 2번째 상관 분석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빈출선
편지 OX 풀러 갑시다. 1번입니다. 공분사는 상관계수와 달리 두 변수의 선형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수치적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이다. 표준화된 이라는 단어에서 왠지 상관계수인 듯 하죠. 공분산을 표준화시킨 결과가 코릴레이션이었잖아요. 코베리언스를 x와 y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가 되어서 두 변수의 선형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1번은 x네요. 2번입니다. 제3의 변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만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중상관계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제3의 변수 영향을 통제한 상태? 그러면 변수가 여러 개인가? 예를 들어 x1, x2, x3와 y 사이에서 x1과 y 사이에만 상관관계를 구하고 싶다? 그러려면 x2와 x3를 통제해야 되겠죠? 답은 다중상관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다중상관계수는 x1, x2, x3 모두와 관계를 짓는 거잖아요. 편상관계수네요. 편상관계수에 대한 문장은 시험에서도 자주 보이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3번 분산 팽창지수가 10 이상으로 나타나면 독립변수들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회귀계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너무 문장이 어려운데 맞습니다. 다중공선성이란 여러 가지 변수들 사이에서 그들이 독립이 아닌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관련성을 보는 과정에서 분산 팽창계수 VIF를 계산하고 10 이하가 되면 다중공선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10 이상이 되면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3번 맞는 설명이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렸고요. 4번에서 단순 회귀 분석의 기본 과정 중 오차항의 등분산성이란 이때 기본 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정등독 이 중에 등분산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독립변수의 모든 값에 대하여 오차항의 분산이 서로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달라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등분산성이 되겠죠. 틀렸다. 5번입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단위에 상관없이 비교하려면 표준화 회귀계수를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이후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가 빠르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표준화라는 단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O라고 표시해두고 이후에 문제풀이에서 확인 이렇게 적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6번입니다. 더빈 왓슨 통계량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오차항들 사이에 자기 상관이 없으며 독립성 가정은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더빈 왓슨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2를 기억해라. 두 명이죠. 더빈 왓슨 2, 더빈 왓슨 2. 더빈 왓슨은 자기 상관성을 확인하는 통계량이고요. 2가 보이면 자기 상관이 없다. 2보다 작은 0에서 2보다 큰 4 쪽으로 값이 확인이 되면 자기 상관이 있다. 따라서 X고요. 7번입니다. 회귀분석의 잔차 분석 도구인 QQ 그림은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시각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QQ 그림이 어떤 겁니까? 정규성을 확인하는 그래프죠. 그런데 오차항에 대해서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시각적으로 검증한다? 만약에 오차항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겠죠? 7번은 틀렸다. 8번입니다.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통계적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문장에서 포물선 기억해라. 포물선은 상관계수가 0이 되지만 연관성은 있는 거죠. 그러면 8번이 옳은 문장이 되려면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직선성도 선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다라고 했을 때 맞겠죠. 8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X에 대한 해설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공분사는 측정 단위에 따라 값이 변하므로 밀접성 정도를 비교하기 어렵고 선형 관계의 밀접성 정도는 공분산을 표준화한 상관계수로만 확인할 수 있다. 2번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제거하고 두 변수 간의 순수한 관계만을 나타내는 척도를 편상관계수라고 한다. 4번에서는 등분산성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6번에서 다빈 왓슨의 통계량은 2에 가까울수록 오차항의 독립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요. QQ 그림은 잔차가
문자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정규성을 검정한 도구이고요. 독립성 검정이 필요하다면 너빈 왓슨 8번에서 상관계수가 0인 것은 직선, 선형 관계가 없다란 뜻이지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중요한 문장들이어서 함께 읽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5 통계 분석 두 번째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